오늘은 이제 에스더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1장은 페르시아에 이제 억류돼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살해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동기가 시작점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 페르시아 왕이 6개월 동안 180일 약 6개월 동안 넘게 향연을 베풀면서 이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죠. 자기네 옛날에 보면 왜 우리도 경복궁 가게 되면 경희궁인가요? 그렇게 그 연못 위에 있는 집이 있잖아요. 거기 중국 사신들 오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왕의 권력을 보이려고 그러면 잔치를 베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 왕은 6개월 동안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그것은 페르시아 왕의 자기 민족들에게 또 자기 제국에 속해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엄청난 애국심을 유발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황제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 잔치를 쫙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를 베푸는 것 자체가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배울 내용이고요. 이제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이제 그 180일의 잔치가 끝난 다음에 7일간의 잔치를 또 베풀어요. 180일간의 잔치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베풀었고 7일간의 잔치는 그게 끝나고 나서 일반 평민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또 베풉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7일간의 잔치가 끝날 무렵에 왕비 와스디라고 있어요. 와스디가 아주 예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황제가 아수르의 왕제가 잔치가 끝날 때쯤에 자기 왕비를 딱 이제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예쁜 내 아내다 이러면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던 그의 목적이었어요. 이제 그게 9에서 12절까지 그 와스디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와스디가 희한하게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이제 궁중의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이죠. 험악해지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폐위령을 내려버립니다. 폐위령.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13절에서 22절까지 1장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폐위령을 내리고 이제 그다음에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비를 뽑았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1장 2장이 그렇게 이제 막을 내리고 이게 이제 이 일이 결국은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을 이런 일을 거쳐 가지고 어떻습니까? 대비하신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유대인을 살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와스디라는 여인의 그 뭐라고 할까요? 거절. 그 다음에 이렇게 잔치를 아마 엄청나게 오래 벌려서 그러는지 이 여인이 화가 난 것이에요. 이 여인이 잔치를 오래 벌렸는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를 통한 아수르의 왕의 그 어떤 허영심, 그 다음에 이 여인의 거절, 이런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에스더가 올라갔고 에스더가 유대의 멸절을 막은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 또는 하나님의 일, 종교적인 일을 해가지고 막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어떤 부귀영화, 자신들의 어떤 권세를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자신들이 나쁜 일을 했는데 결국은 그 나쁜 일의 결과로 에스더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므로 에스더로부터 살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또 나쁜 것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게 섭리 교리에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섭리는 뭡니까? 우리의 개인으로 말하면 개인의 구원,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유대인으로 말하면 유대의 구원, 우리의 구원, 개인의 구원, 그 공동체의 구원, 또 나라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작용하여서 나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가지만
주변의 그 고통 때문에도 하나님께 나올 때도 있고, 내 주변에서 나를 얼마나 이렇게 또 뭐랄까 뒤에서 이야기하고 뒷다리 잡고 이런 심령의 억울함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질 수 있는 거고, 내 사업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인격이 다듬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모든 희망을 잃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섭리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이 음과 양이 다 조화를 이뤄서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끌고 가는 것. 이게 이제 섭리교리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를 본다 그러면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맞은 거예요. 어둠과 밝음을 같이 이용해서 우리를 그리스도한테 끌고 가는 과정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에스더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 이제 1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는요.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은 이제 페르시아 왕 중에 다리오 왕의 아들이에요. 다리오 왕의 아들이 아하수로인데, 이 아하수로의 이 아하수로는 히브리 말로 아하수로예요. 히브리 말로 아하수로이고 헬라 말로는 아닥사스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 말로는 아닥사스다라고 표현하고 영어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해요. 크세르크세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는 세계사에서 나오는 언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수로에 또는 아닥사스다, 이건 성경에서 나오죠. 이건 쉽게 말하면 아주 철거정치.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는 유명한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거든요. 왜 다리오 왕이 유명하냐 그러면요, 엄청나게 넓은 국토를 이 다리오 왕이 다 차지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데 1절에 이 일은 아하수르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르에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여기서 인도가 어디냐 그러면요, 지금 인도가 아니고 인더스강의 서쪽이에요. 인더스강의 서쪽. 인도는 인더스강을 넘어서 동쪽이거든요. 인더스강 서쪽이기 때문에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에, 파키스탄 지역. 그러니까 인더스강을 넘지 않고 파키스탄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냐? 구스가 어디예요? 에티오피아죠. 그러니까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또 아니에요. 여기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에티오피아는요, 또 에티오피아 그 내시도 있잖아요.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그 에티오피아를 지금 에티오피아 포함한 그 나일강 상류 지역 전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 그러면 아프리카 중부 지역,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이집트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이집트가 있고 북부 밑에 그 이집트 밑에 또 막강한 제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티오피아 제국이에요. 그래서 북은 이집트 제국, 아래는 에티오피아 제국,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에티오피아보다는 훨씬 큰 나라가 에티오피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에 에티오피아 내시구나, 그럼 거기구나. 그 수단 옆에 있는 그런 그 지역,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수단까지 다 포함해서 그 중부 지방이 에티오피아다. 그런데 거기까지 파키스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프리카 중부까지 이걸 전체를 땅을 차지했던 애가 다리오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되게 유명한 것이죠, 페르시아에서는. 그리고 그걸 다 차지한 것을 자기 아들에게 이제 넘겨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 사람이 우리 유대로 말한다 그러면 솔로몬 왕 같은 그런 위치겠죠. 다윗이 다 차지하고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것처럼 이 왕은 그렇게 큰 것을 받았다. 아하수르의 왕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구스까지 그 127일 방을 다스린 127지방. 이 지방은 우리가 잘 표현하기 뭐냐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런 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도가 뭐냐면 127도예요. 127도. 우리는 8도인데 북한은 아니죠. 여기 페르시아는 127도다 가는 거예요. 당시에 아하수르 왕이 수산국에서 주기하고 그랬거든요. 이 수산국이라는 것은 수산은 백합이라는 뜻이에요. 백합이라는 뜻인데 수산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제 이란의 남쪽 부분의 서쪽 부분에 울라이 강이라고 있어요. 강 옆에 큰 나라가 있습니다. 큰 수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게 수산궁이에요. 수산궁. 지금의 이란의 남서쪽에 있는 큰데 지금도 여러분들 그 성경
성경에 여행할 때 우리는 보통 성경에 여행할 때 그 예루살렘, 터키 좀 더 나간다 그러면 이집트까지 이렇게 성경을 여행하잖아요. 근데 좀 더 한다 그러면 여기 이란이나 이라크 여행도 성경의 여행이에요. 왜? 여기가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서, 니에미야 뭐 이런 배경이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이란에 가더라도 성경의 유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수상국이라는 이 지역도 지금도 관광지로 돼 있거든요. 지금도 관광지로 돼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관광청이라고 해가지고 수상국이랑 비슷하게 생긴 게 하나 만들어놨고 수상국은 이게 딱 이게 큰 기둥만 이렇게 지금 남아 있거든요. 기둥터만 그 기둥터가 하나의 기둥터가 성인이 누워서 있을 정도로 넓은 그 기둥터예요. 이런 기둥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역시 엄청난 국가다. 저는 이렇게 그 성경도 좀 연구를 하고 세계사도 연구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나라들은요, 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대에는 바벨론 또 여기 페르시아.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지역.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얼마 전까지 페르시아였어요. 그 페르시아를 이름을 이란으로 바꾼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게 100년도 안 돼요. 10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페르시아로 오다가 근간에 와서 이란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페르시아 후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란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도 바벨론인데 이 이라크와 이란 사람은 여러분 종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사람들은요,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랍 사람들인데, 이란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인도 겐지스강에서 인도 유럽어를 사용하고 있는 전혀 인도 사람과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인도 유럽 언어를 사용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는 같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는 전 세계를 한번 다스렸던 바벨론이죠. 이란도 전 세계를 다스렸던 페르시아죠.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성했던지 그리스를 몇 배나 압도할 만큼이나 실력을 갖고 있었던 게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자, 그리스도 엄청나게 전 세계를 다스렸던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 나와가지고 다스렸던 사람들이죠. 독일도 그렇죠. 영국도 그렇죠. 터키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 해가지고 그 지역을 전체를 다 다스렸죠.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페르시아도 보면요, 여러분 그 중국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인도 바로 옆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중부까지 전체가 페르시아 제국이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나라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몽고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은 전 세계를 한 번씩 지배를 해봤던 민족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이 얘네들의 그 DNA 속에는요, 전 세계를 지배를 한번 해봤던 민족이기 때문에 뼈대가 강골 기질들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는커녕 이 근동을 지배해 본 적도 한 번도 없는 약소국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약소국이에요, 약소국. 약속이라 좀 합시다. 열심히 살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로 이만큼 이름이 조금 알려질 뿐이지, 우리나라는 역대로 이런 전 세계에 들어봤던 그런 나라들과 달라. 심지어 저기 어디입니까? 캄보디아도 그 지역 인도 차이나반도 그 지역 자체를 다 지배했던 그런 크메르 민족이었어요. 거기도 상당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나라들의 과거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요 근래 하나님께서 복받은 국가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이전의 과거에 비교해 본다면 우린 정말 약골들이에요. 대한민국은 약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안 좋다 그러는데 나가보면요, 엄청나게 한국 사람이 성격이 좋아요. 다른 민족들은요, 이게 강골 기질이 있다니까, 강골 기질. 쳐다보면 다 지나간 놈 다 조직폭력배 같이 보여요. 뼈대도 강골이고요. 그리고 여기 석유와 상관없지만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조직폭력배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중국의 삼합회가 무섭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게 뭐냐면 베트남 애들이 무서워요. 근데 한국은 조직폭력배가 없어요. 미국에서
깽단에서 한국은 조직폭력배가 없다니까요. 처음 들어봤나요? 왜 그렇게 대답해요? 미국에는 한국에 조직폭력배가 깽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참 너무 웃겼는데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효자래요. 기본이. 그래서 낮에는 엄마 밑에서 그 다리미질 하다가 세탁소 하다가 저녁에만 파트타임으로 조직폭력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조직폭력배 하다가 두목한테 형님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못 갈 것 같아. 그럼 어머니 아프면 가야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파트타임이어가지고 전 프로페셔널한 조직폭력배 없대요. 왜? 효성이 좋아가지고. 두 번째 뭐냐면은 툭하면 한국 가버린다는 거예요. 툭하면. 근데 이 중국이나 베트남 애들은요 무시무시해요. 전문 직종으로 조직폭력배로 갱을 하고 이래가지고요. 한번 잃을 것도 없으니까 완전히 온몸을 불태워가지고 그냥 어때요? 사람 죽이고 그러네. 우리는 뭐 막 조직폭력배로 싸움하다가 대장님 어머니가 저 대학 가래요. 그 대학 가버린대요. 대학 가고 한국 가고 뭐 세탁소 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조직폭력 그만큼 대한민국 민족들은 효성이 시각하고 참 착한 민족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착한 민족이라고. 그래서 두목도 배신하고 가도 엄마가 그랬다 그러면 그래 가야지. 이제 이렇게 한 착한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깽단 중에 유명한 깽단이 한국 깽단이 하나도 없어요. 무서운 깽단은 멕시코 깽단, 중국 깽단, 베트남 깽단이에요. 걔네들 뭐예요? 잃을 것도 없고 효성도 없고 기골이 DNA 자체가 강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깽단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고 민족성도 괜찮은 나라예요. 단지 거짓말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짓말만 좀 안 하면 정말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설교와 상관없이 그렇게 이제 페르시아를 설명하다가 제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수상궁이라는 것이 지금 이란 남쪽에 있는 궁전입니다. 궁전.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요 수도가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이 수도를 그 왕이 계절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거기서 통치를 합니다. 이 첫 번째가 바로 여기 수상궁이거든요. 이 수상궁은 언제 통치를 하냐면 봄과 가을에 통치를 합니다. 봄과 가을에 통치를 하고요. 겨울에는 바벨론에서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벨론 제국이었어. 원래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었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을 축소시켜가지고 페르시아가 먹었으니까 축소시켜서 바벨론을 한 도로 만들어버렸어요. 한 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겨울에는 거기서 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메대의 메대라는 곳에서 이렇게 다셨습니다.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는 여기 수상궁, 겨울에는 바벨론, 여름에는 메대. 이렇게 세 개의 지역에서 이렇게 왕이 돌아다니면서 통치를 했어요. 국경이 얼마나 크니까 왕이 이렇게 수도를 세 군데로 정해놓고 계절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통치를 하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최고봉이 어디일까요? 수상궁이죠. 왜? 봄과 가을 가장 오랫동안 있잖아요. 봄과 가을에는 가장 오랫동안 거기 통치하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은 어디랑 비슷하면 세종시랑 비슷해가지고 모든 행정청들이 거기 다 있어요. 모든 행정청이 거기 있기 때문에 수도가 세 곳일지라도 가장 왕이 사랑했던 지역은 수상궁입니다. 수상궁이에요. 그래서 이 수상궁이 뭐 지금 뭐 가보면은 있는데 그 한쪽 벽의 길이가 약 100m 되는 길이의 궁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사각형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 25m니까 한 우리로 말하면 7층에서 8층 정도 높이 아파트 7, 8층 높이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고 정사각형의 100여 m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에서 보면 이렇게 지붕으로 쌓여 있어요. 쌓여 있기 때문에 외적이 침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왕이 있는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이 바사와 메대는 뭐냐 그러면요 페르시아 제국을 명명할 때 바사와 메대의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와 메대의 제국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은 페르시아를 그 구성하는 핵심 민족이 바사 민족과 메대 민족 둘이가 합쳐가지고 페르시아를 만든 거예요. 바사 메대는
비슷한 민족이에요. 비슷한 민족이고 거기다가 비슷한 민족이니까 종교, 언어, 관습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이 두 민족 거의 하나의 민족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두 민족이 하나의 페르시아를 만들었다. 우리가 요즘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영국을 뭐라고 합니까?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앵글로 섹슨족이잖아요. 앵글로는 앵글리칸 사람이고 섹슨족은 독일의 맨 위쪽에 있는 작센 지역 사람들이 두 민족의 사람들이 만든 게 앵글로 섹슨족이 영국이듯이 여기서도 바사 메데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이다. 페르시아를 대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사와 메데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여기서 이 장수는 뭐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장수는 이제 그 2,000명의 창병, 그러니까 창을 들고 있는 2,000명, 그 다음에 2,000명의 그 기병대, 그 다음에 10,000명의 그 보병대, 그래 2,000명의 창, 2,000명의 기병, 10,000명의 보병을 갖고 있는 14,000명을 데리고 있는 한 군단의 장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군단. 예. 우리로 말하면 한 사단의 장군. 우리 한 사단의 장군이 누굽니까? 투스타죠. 투스타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장수가 투스타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 이 귀족은 성경 원어로 파르탐입니다. 파르탐인데 페르시아 전체는 127도지만 그 127도를 효과적으로 구역을 나누는데 그게 20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20구역의 인도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귀족이에요. 귀족. 파르탐.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지방관. 이 지방관이 누구냐 그러면은 사르인데 127개의 도지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지사.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장군, 우리로 말하면 투스타, 그래 한 사단의 사단장, 그 다음에 20개로 분할한 지역의 대장, 그 다음에 127개구의 구역장, 그렇지 도지사를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은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의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왕이 180일 동안의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럼 180일을 6개월인데 6개월 내내 잔치를 베풀면은 국가는 누가 지킵니까? 그렇잖아요. 그 180일 동안, 그러니까 이것은 180일 내내 잔치를 베푼 게 아니라 180일 동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다가 모은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래서 한 번 잔치를 베풀 때마다 동원된 인원이 약 15,000명 정도가 고고학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15,000명 정도의 사람. 그래서 뭐라 할까요? 어느 지역에 이렇게 파트로 쪼개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하면 20개 지역으로 나눈 그 지역 사람들을 뽑을 수 있겠죠. 그렇게 뽑아가지고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180일을 계속적으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잔치를 베풀면 아마 이거 잔치를 베서는 왕도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 180일 동안에. 왜냐 그러면 이게 왕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왕이 자기의 페르시아 왕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얼마나 강대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으니 아마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잔치 한 번만 한다 그래도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런 거. 골치 아프고 다 계획 잡아야 되죠. 신경 써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잖아요. 부흥 집회를 하게 되면요. 부흥 강사가 제일 수고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부흥 강사는 별로 수고하지 않아요. 저도 어디 가서 강의하게 되면 강의만 하면 돼요. 진짜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들 모집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담임 목사가 제일 힘든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 교회에서 일하는 분이 제일 힘든 거예요. 왜? 사람 모집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행사가 차질 없이 기획해야 되지. 사람 위치 정해야 되죠. 음식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한 것이 담임 목사 및 그 교회 직원들이에요. 그 강사는 와가지고 강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면은 강사 사례비를 담임 목사한테 또 줘요. 그게 원래 전통 부흥 집회의 모습이에요. 강사 사례비와 담임 목사 사례비를 또 드립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가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왕이 180일을 잔치를 베푼다 그러면 제공되는 술, 제공되는 고기, 차질 없이 이런 것을 기획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자신들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4절에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항과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의미가 분명하잖아요. 잔치의 의미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선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의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리고 그 180일의 고관 대작들을 위한 잔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7일 동안에는 그 지역에 사는 그 수도권 지역에 사는 평민들을 고관 지위를 상관없이 다 와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7일 동안. 예, 여기는 그냥 평민을 말해요. 평민. 귀천간의 백성을 귀한 사람이든지 천한 사람이든지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의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푼데 이 후원의 뜰이 크기가 이제 얼마나냐면 6,600평방미터예요. 6,600평방미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 뒤에 고고학적으로 발견하는 거 보면 엄청 큽니다. 근데 거기가 연못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또 아름다운 나무도 있고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곳으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문을 활짝 개방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거기 왕궁 후궁 들어가면 어때요? 이야 정말 우리나라 대단하다. 제가 이제 학교를 다녀볼 때 그 학교에서 막 이렇게 그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자부심 어때요? 우리 학교의 야구부가 전국에서 우승할 때, 또 우리 학교의 축제 때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가 가서 노래를 부르고 이럴 때 되면 왠지 막 그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막 생기거든요. 그것처럼 사실은 이 지금 페르시아 왕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다 들어와 보니까 것 같아요. 왕궁이 너무 화려한 거죠. 너무 화려하고 연못도 있고 막 과실수도 있고 아름다운 나무도 있고 이러니까 야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다 최고 이런 것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이 이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럴 때 베설할세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이잖아요. 이 휘장은 뭐냐 그러면은 이 색깔들의 엄청난 큰 천이에요. 그 천들을 깃발들을 각자 펄럭펄럭 거리게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요즘에 보면은 어디 카페 가게 되면 카페 위 천장에 이렇게 천들로 천장을 다 가리고 막 그러잖아요. 지붕처럼 천장처럼 그렇게 가린 것이죠. 그 연천들로.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깃발도 세웠죠. 또 위에 천장에는 또 여러 가지 천들로 쫙 가려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막 천막이 치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 당시가 한참 뜨거울 당시거든요. 한참 뜨거울 당시에요. 한참 뜨거울 당시에 햇빛 차단용으로도 사용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축제 분위기를 냈고 그 다음에 딱 햇빛 차단용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끔 대학교 축제 때 가고 그러면요, 막 현수막들이 막 수십 개 붙어 있잖아요. 그 현수막들이 붙어 있는 것 또는 뭐 옛날에 우리가 어린이 때 체육대 할 때 망국기가 붙어 있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어때요? 이미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잖아요. 우리도 뭔가를 해가지고 막 별을 붙여놨는데 저기 뒤에다가 막 이런 걸 해놔야 뭔가 잔치 분위기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궁 전체에다가 천막을 쳤다라는 것이에요. 왕궁 전체에다가 이런 걸 본다 그러면요, 참 기획을 잘했다. 이 사람들이 역시 제국을 이룰 만큼이나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에다가 다 이렇게 묶어놓고 그랬어요. 대리석 기둥은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여기서 이제
이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은 뭐냐?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본다 그러면 진주와 같은 거라 이렇게 표현해요. 진주와 같은.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 그러면은 진주도 보면은 흑색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주 껍질이나 조개 껍질 같은 걸로 바닥을 깐 거예요. 이런 색깔을 내게 위해서 백석, 운모석, 흑석 이런 것들을 쫙 깔아가지고 근데 그게 우리로 말하는 자개 또는 진주 껍질 이런 것들로 바닥을 쫙 깔아요. 여러분 어때?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 보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모자이크처럼 만든 거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깔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깐 땅에 진을 설치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이게 뭐냐면은 금잔으로 마셨는데 금잔의 모양새가 다 달라요. 이게 뭘까요? 찍어서 만들지 않고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찍어서 주물로 만들지 않았다. 한 땀 한 땀 장인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금으로 된 잔을 각기 모양이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며 어주가 한이 없으며 어주는 뭐냐 그러면 나라에서 제공한 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술을 그냥 끝까지 돼버리는 겁니다. 끝까지 되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이 페르시아도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 페르시아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술 문화가 있는데 무조건 한 잔을 원샷을 해야 돼요. 원샷. 우리나라도 원샷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샷을 해야 돼. 문제는 뭐냐면 그 술잔이 커요. 옛날에 우리 그 막걸리 잔처럼 커.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 그릇 따라 거기서 원샷을 마셔야 돼요. 페르시아는. 여러분들 뭐 한 잔 생각나는지 이렇게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 이거 막 좋은 것 같아. 원샷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페르시아 주도가 어떠냐? 원샷을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다시 채워져서 다시 원샷을 해야 돼. 원샷을 못하면 그 자리에서 다시 먹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강제로 술을 먹이는 것이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강제로. 여러분들도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는 그랬거든요. 군대 가는 애들을 환송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냉면 그릇에다가 막 소주를 3병 부어가지고 원샷 막 그런 아주 흉악한 놈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문화라고 페르시아도. 그러니까 거기서 원샷에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못 먹잖아요. 그럼 다시 한가득 채워서 마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요. 8절에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그 법도가 뭐예요? 원샷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원샷. 그 자리에서 원샷. 그 법도예요. 그 사람들을 억지로 먹지 않게 그날은 누가 강제하지 마라.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라. 먹지 않게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궁의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취하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래서 참 보면 역시 제국의 황제는 황제답다. 이런 통큰 그냥 잔치를 베푸니까 그 민족들이 다 우리 왕 만세, 우리 제국 만세 그렇게 막 붙들어주면서 결국 뭡니까? 이 페르시아 이 왕들은 결국 라이벌이 누구예요? 그리스였어. 그리스 마케도니아 애들. 걔네들하고 싸울 때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들이요. 그리스와 싸우기 이전에 국가의 길을 올리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 그리스 마라톤 전쟁이 있잖아요. 마라톤 전쟁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전쟁이었잖아요. 이런 전쟁을 볼 때 우리는 왠지 친 그리스야. 우리는 친 그리스. 페르시아 왠지 나빠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나오는 그 시각이 좀 달라요. 그럴 때 그리스를 침범하기 전에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전쟁 일어나기 전에 페르시아 왕이 페르시아 민족들을 막 사기를 진작시키는 과정 중에 에스더가 여왕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